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참모진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당이 이를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이 강효상 의원을 불러도 내주지 않겠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수사는 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중천 씨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전직 검찰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2014년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해외 재력가를 접대하는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을 불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의혹 4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계속해서 공식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이어 이번에는 국방부에서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이 탄도미사일이든 아니든 어쨌든 제재 위반은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는 참 조심스러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의 위반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래서인지 이 대화를 강조하는 말도 한마디씩은 꼭 덧붙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셔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최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Let me just be clear. These were short-range missiles,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CR. 셔너헨 대행은 국방부 임무는 제재 이행이라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어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And again, I would refer you back to my comments yesterday that the entirety of the WMD program that North Korea possesses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다만 미 국무부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던지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자신의 참모진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며 협상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일본 기자들에게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발사를 두고 한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탄도미사일 여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 간에 엇박자가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공무원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정부 소속의 공무원이 저지른 잘못인 만큼 공직기강 문제로 보고 사과한 겁니다. 다만 이 문제를 자꾸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연루자들을 비호해서도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을지 태극 연습 훈련 상황을 점검한 국무회의.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약 3초간 침묵 뒤에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 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고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 말고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기밀을 유출한 강효상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 지도부 전체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기밀 유출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원칙적 대응으로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리비아에서 피랍됐다 풀려난 주모 씨 딸이 보낸 감사 편지를 공개하며 외교부 직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외교부가 할 일이란 메시지를 던지며 공직사회에 대해 신상 필벌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재 주미대사 책임론에 대해선 본질을 벗어나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안심사위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외교관은 모두 3명이며 이들에게는 최소 정직, 최대 파면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이 비판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더 강하게 방패막을 쌓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효상 의원을 조사한다고 불러도 내줄 수가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강 의원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한국당 의원총회 주인공 강효상 의원이었습니다. 격려 박수 속에 강 의원은 한미 외교의 참상을 알렸더니 뼈아픈 정부 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뒤이은 비공개 회의에선 강 의원 건에 단일 대우로 저항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우리 강효상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외교부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각,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국제 외교가에서 불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 혐의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강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두고도 양당이 국정원 선거 개입이다, 물타기 정치 공세다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몇 년 전의 수사는 봐주기 수사였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전 차관 말고도 당시 검찰 고위직 여러 명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밀접한 관계였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 된 것 같다는 겁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는 모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는 게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도 모른 채 했다며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이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만 수사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무혐의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사건 진상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봐주기 수사의 원인 중 하나로 윤 씨가 당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 전 차관 등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해 검찰이 윤 씨 개인 비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이에 따라 윤 씨와 어울렸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차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 등이 윤 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수사를 받던 윤 씨가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서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최종 결재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중천과 교류한 검찰 관계자들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고 부정처사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고검장은 윤 씨를 전혀 모른다며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여성의 뒤를 따라가고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어제 하루 SNS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남성은 보도가 잇따르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하루 만에 자수를 했는데 경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아직 없어서 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골목길을 걸어가자 모자를 둘러쓴 남성이 여성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에 도착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따라 들어가려고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면서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노크를 하고 비밀번호도 누르며 남성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9시쯤에 왔어요. 막 경찰차도 오고 막 사법경찰들도 오고 가서 한참 있다 내려왔어요. CCTV에 찍힌 이 영상은 누군가 인터넷에 올리면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남성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30살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성폭행 의도를 가지고 여성에게 접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단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영상을 본 시민들이 인사하려고 문고리를 잡았겠느냐,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는 등의 걱정을 쏟아냈고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4만여 명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어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양 전 대법원장 작정한 듯 변론을 쏟아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장은 한편의 소설이다. 검찰은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사찰을 한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2월 보석신문 이후 석 달 만에 법정 출석입니다. 40년 넘게 올랐던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 준비한 원고도 없이 작심한 듯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25분에 걸쳐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아예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결점이 너무 많다. 한편의 소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를 획책했다고 모든 걸 왜곡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결론은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소장을 포장만 근사하게 한 불량 제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으려 교묘히 유도신문을 했다고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처벌을 목적으로 자신을 샅샅이 뒤져 사찰했고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라고도 말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실을 밝혀 사법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주장은 국가 사법 기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자 모욕 수준의 언사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피고인 전원이 공세적 변론을 펼친 가운데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 3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과 경기도 남양주시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는 등 어젯밤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남해고속도로 한 터널에서는 화물차가 또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건물 2층에서 시작된 물이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15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받았고 소방서 추산 1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시간쯤 전인 어제 오후 10시 15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신발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분 동안 계속된 물로 건물 2동이 불에 탔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가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차량 운전자는 34살 남성,
대구에서 승용차를 훔쳐 경남 거제시까지 이동한 이 남성은 경찰에 쫓기자 시속 180km로 달아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이 남성을 포함해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남 남해고속도로 함안 2터널에서 27톤 화물차가 또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면서 53살 박모 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현대중공업 사태가 오늘 내일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물적 분할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가 내일 열리고 오늘은 거기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노사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한 영남권 노동자 대회가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열립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주총회가 열릴 건물을 나흘째 점거하고 있습니다. 전면 파업도 사흘째입니다. 사측은 수차례 농성장을 찾아 주주총회를 강행하겠다며 노조의 자진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현대중공업은 내일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을 결정해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신설현대중공업으로 법인을 나눕니다. 노조는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면 구조조정 우려가 크다며 파업과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대우조선 노조도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용역업체를 동원해 현대중공업의 농성을 해산시키려 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지들 힘을 보태서 법인 분할 반드시 제재하는데 현대자유부도 할 수 있는 역량들 다 쏟아붓겠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울산 시민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회사가 될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울산에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산업 종가인 울산에 있어야 한다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서울로 본사를 가는 것은 울산 시민의 열망을 배반한. 한편 주주총회 당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주총장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장소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한동안 주민들과 국가기관 사이에 충돌도 많았고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벌어졌는데 그런 혼란을 조장한 배후에 당시 경찰과 해군, 국정원 등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해녀 2명이 상자를 들고 회관 밖으로 달아납니다. 2007년 4월 강정마을 회장 등이 졸속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 했다가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투표함 탈취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건 배후에 해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난 꼭 저지해 주십시오. 임시총회를 막아달라는 막아면 달라면 이제 요구했던 거지. 당시 KBS가 입수한 유관기관 회의 자료를 보면 경찰과 국정원까지 깊숙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해군기지 찬성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측면 지원했고 경찰은 반대 측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고 유관기관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제주도와 해군은 마을 해군기지 유치 추진위원회의 활동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때 후원금이 3,400만 원. 제주도는 결국 졸속으로 치러진 마을 임시총회 결과에다 지역 의견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왜 강정이야? 그런데 그 이문점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대답한 건 하나도 없어요. 군과 정보기관,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된 여론조작으로 대대손손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정부와 해군, 제주도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해외 재력가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YG의 사업 관계자가 실제로 양 대표 측이 술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불렀다고 진술한 사실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측이 해외 재력가를 상대로 한 접대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부른 건 사실임을 인정하는 또 다른 진술이 나왔습니다. 양 대표는 당시 YG 소속이던 가수 싸이 등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적의 해외 재력가 일행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엔 10여 명의 강남 유흥업소 여성들이 동석했고 해외 재력가에 대한 성접대로까지 이어졌다고 MBC가 지난 27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YG의 사업 관계자 한 사람도 최근 당시 양 대표 측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부른 것은 사실이라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유흥업소 여성들이 불려나왔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면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로 안다며 보도된 것과 같은 성접대는 없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양 대표는 자신이 주선한 접대 자리가 아니었고 당시 참석한 외국인 재력가들과는 이후 더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여성들이 참석은 했지만 그 자리에 왜 참석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양 대표와 동석했던 가수 싸이는 입장문을 내고 친구인 외국인 재력가를 양 대표에게 소개했다며 식사와 술을 함께하고 양 대표와 먼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포함된 성매매 알선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경제일간지 아시아경제의 사주 최상주 회장 관련 속보입니다. 저에게 제보를 한 중개인과 최 회장이 여성들과 식사를 한 뒤에 호텔에 갔고 중개인이 호텔비를 대신 낸 구체적인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서로 보낸 문자에는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발견이 됐는데 탐사보도부 김효신 기자가 당시 상황을 확인한 문자를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2016년 3월 말 최상주는 중개인과 문자로 저녁 식사 약속을 합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 저녁 6시 여성 2명과 함께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밤 10시 식당에서 2km 떨어진 호텔에서 중개인은 카드 결제를 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2장의 카드를 사용해 2초 간격으로 15만 원씩 결제했습니다. 거기 음식료가 있진 않죠? 예, 숙박이죠. 15만 원이면은 숙박을 하신 겁니다. 15만 원 뭐죠? 스위트룸으로 숙박을 하신 건데요. 밤 11시 중개인은 호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병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집에 잘 들어갔다고 말하고 최상주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다음 날 오후 최상주와 중개인은 전날 만난 여성에 대해 물건을 평가하듯 비하성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건 근데 비용은 내가 줬거든. 그래서 내가 좀 문제가 되지. 최상주는 지난 28일 KBS의 성접대 의혹 보도 직전 아시아경제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더 절제하는 삶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아직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시아경제 기사를 통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현재 아시아경제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기온 어제만큼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한낮기온은 25도, 대구는 무려 31도까지 올라서 영남 내륙 지역의 한낮기온이 아주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점차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는 곳이 많겠지만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주말엔 3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한낮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충남 지역과 전북 그리고 광주, 세종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서쪽 지역에는 복사 냉각에 의한 안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16.2도, 대구 18.4도 등으로 어제의 시각보다 조금 높고요.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서 대구와 포항이 31도, 강릉이 30도, 청주 29도, 춘천과 대전, 광주, 창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 교수가 자기 논문에 공동 저자로 아들, 딸의 이름을 슬쩍 올리고 이른바 그 스펙을 토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시키는 문제, 계속해서 양파 껍질 까듯이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립암센터 교수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13년 쓰인 논문입니다. 방사선 치료에 따라 자궁 경부암 바이러스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이듬해 유명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저자 5명 가운데 책임 저자인 김모 교수 등 4명은 국립암센터 소속인데 한 명은 미생물 전공 학부생 윤모 씨입니다. 바로 김 교수의 딸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조언도 많이 구하고. 하지만 여러 해 동안 함께 실험하고 연구한 공동 저자들은 윤 씨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모르겠어. 전자자들하고 한두번의 인터랙션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어요. 당시 딸 윤 씨는 국내도 아닌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김 교수도 딸이 연구에 참여하진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실험을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직접 쓴 거는 아니지만 논문을 실은 학술지에는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 신고 규정이 있는데 김 교수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걸 지금 알게 되는데요. 논문 발표 2년 뒤 딸 윤 씨는 국내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입시 전형 때 그 논문을 제출하고 자기소개서에도 기록했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얘가 대학 다닐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립암센터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징계와 연구비 환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네, 보물 제1008호 만국전도 20여 년 전에 감쪽같이 사라진 뒤 지금까지 그 행방이 묘연했던 문화재인데요. 이 지도를 포함해서 도난 문화재를 100점 넘게 사들여서 몰래 숨겨온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태종의 맏아들인 양녕대군의 증손 이서공을 위해 지은 전남 담양의 몽한각. 이곳에는 양녕대군의 친필 목판이 있었습니다. 숭례문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목판으로 가치가 큰 유물입니다. 그러나 2008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양녕대군 할아버지의 글씨가 남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 문중에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굉장한 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사라진 목판이 발견된 건 2017년 11월. 70살 A씨가 목판을 포함한 문화재 6점을 작물인 줄 알고도 사들여 몰래 숨겨오다 적발됐습니다. 한 식당 벽지를 뜯어내자 숨겨져 있던 종이가 발견됩니다. 접힌 면을 펼치자 20여 년 전 사라졌던 보물 만국전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994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전정류 116책과 함께 도난당한 문화재입니다. 50살 B씨는 지난해 8월 이 유물들을 구매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숨겨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작물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문화재 등재가 됩니다. 그 등재가 되는 순간 이후부터는 아무리 실제로 모르고 구매를 했다고 해도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됩니다. 경찰은 이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재청과 공조해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국보 1점과 보물 11점 등 다른 문화재의 소재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지난해 미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불러왔던 국경 장벽 문제를 놓고 또다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기미가 없자 한 민간단체가 돈을 모아서 장벽을 직접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장벽 건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건설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높이 5.5m 철골벽이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나란히 세워집니다. 미국 민간단체 We Build the Wall이 뉴멕시코주에서 국경 일부 구간에 장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first place in America that a private organization has ever built a wall privately,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is higher quality wall has ever been built. 장벽 건설이 연방의회에서 진척이 없자 장벽을 세우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기금 모금에 나서 지금까지 300억 원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I've spoken to the president prior to that about We Build the Wall and the effort of private citizens to build border structures, and he's been very much in favor of it. 세관 국경보호국은 해당 공사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 당국은 건설 현장 방문이 거부됐다면서 장벽 건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t this point, it is incomplete, and that the construction on the wall at this point is in violation of city ordinance.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멕시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벽 건설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벽을 쌓아 영토를 보호하려는 새로운 풍조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이미 베를린 장벽이 많은 고통을 초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러시아와 은밀한 거래를 했는가?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 사건의 특별검사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애당초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무죄라고 우리가 확신을 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백이 입증됐다며 환영을 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의회의 탄핵 절차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UN 홈페이지인데요. 방탄소년단 영상이 첫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1분 분량의 영상은 방탄소년단이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행사에서 활동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는 방탄소년단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서 직접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과 함께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바로 루브르 박물관이겠죠. 직원들이 업무를 거부하는 바람에 월요일부터 문을 닫았던 박물관이 어제 일단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데요. 박물관 직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지난 10년 동안 방문자 수가 20% 늘었는데도 직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탑승객 대부분이 아시아계 여행객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유람선은 3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개봉일이 오늘인데 그 영화만 있는 건 아니죠. 정성스럽게 만든 다른 작품들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 송형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자 같은 이름이 불만인 중학생 도희. 같은 날 태어난 녹양이와 단짝 친구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된 도희. 엄마한테 아빠 물어보면 안 되냐? 엄마가 나중에 더 큰 거 알려줄게.
아빠를 찾아 나선 보희를 도와 엄마 없이 살아가는 녹양이 함께 하는데 서로의 상실감을 채워주며 따스하게 동반합니다.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뒤집는 남녀 주인공 캐릭터가 흥미롭게 극을 이끌어가고 이 과정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두 배우의 조화로운 연기가 웃음을 짓게 합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의 명장 미셸 오슬로 감독의 새 작품입니다. 프랑스 예술이 꽃피던 벨 에포크 시대 시골 소녀 딜릴리와 배달부 소년 오렐이 파리 구경에 나섭니다. 파리에서 연쇄 납치 사건이 벌어지자 주인공들은 당대의 이름을 날리던 예술가들을 만나며 사건의 단서를 쫓습니다. 오슬로 감독 특유의 평면적인 듯 입체적인 작화가 눈을 떼기 어려운 수작으로 올해 세자르 영화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수상작입니다. 지난 3월 작고한 프랑스 누벨바그의 주역 아니에스 바르다 감독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직접 말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는 영감과 창작 그리고 공유가 자신의 예술 인생을 이끌어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는 그의 작품을 볼 수 없는 관객들로서는 91살을 일기로 세상을 뜨기까지 혁신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노력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루에 8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유급 병가 지원을 시행합니다. 실제로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영세봉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이점기 씨. 온종일 등을 굽히고 일해 몸 곳곳이 성한 데가 없지만 병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골격질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치료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방치되고 오래되면은 만성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처럼 이렇게 어깨가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씨 같은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유급병가 지원을 시작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고 자산이 2억 5천만 원에 못 미칠 경우 일단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하루 8만 1,180원인 유급병가 지원금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시는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에 병가를 쓸 수 있는 날짜는 최대 11일. 서울시는 60억 원의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도급제 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병가 신청 절차가 까다로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용주가 아닌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병가비를 주는 게 맞느냐 논란도 있습니다. 사실 고용주가 이 문제를 하는 거가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거 원칙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상자는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그래서 그 영세 자영업. 과잉 입원이나 가짜 환자 등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여러 나라의 자동차 운전 면허를 국내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해 가짜로 만든 외국 운전 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일삼아온 베트남인들과 면허 위조 알선책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 이 외국의 위조 면허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의 한 원룸에 들이닥쳐 20대 베트남인을 검거합니다. 베트남 가짜 운전 면허증을 만들어 국내에 팔아온 알선책 가운데 한 명이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국내 운전 면허가 필요한 베트남인 26명에게 건당 최대 100만 원씩 받고 베트남에서 만든 가짜 운전 면허증을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가짜 면허증의 주요 고객들은 국내 운전면허 시험 통과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베트남인들은 이렇게 위조한 현지 면허증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국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면허증을 상호 인증하는 국가끼리는 현지 면허증을 내면 국내에서 따로 면허 시험을 치지 않고도 바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면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위조 면허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제 그리고 우리 면허증 견본이 또 나타나 있거든요.
그 견본이랑도 확인하고. 이들은 국내에서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상처를 준 그런 지상 사고도 한 건이 있었고요. 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 낸 사람도 있었고. 경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베트남인 알선책 등 31명을 검거하고 도로교통공단에는 면허증 교환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6월 1일 의병의 날을 앞두고 110년 전 한일 병합 전후로 의병이나 의열단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215명에 대한 새로운 재판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우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1907년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 직후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모였던 13도 창의군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평안도와 황해도 등 관서 의병 대장을 맡았던 방인관 의병장에 대한 일본 경찰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1907년 경기도 포천 의병장 한용성에 대한 재판 기록입니다. 의병이라 자칭하며 강도를 냈다고 폄하하면서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통감부 기록,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그 외 일본의 비밀 기록들에서 찾아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재판 기록 등이 발견된 독립운동가는 모두 215명. 이름도 없이 사라졌던 의병이 18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1910년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 안명근 의사와 함께 붙잡혔던 박만준 등 12명의 기록도 새로 발견됐습니다. 100년 넘게 묻혀있던 소중한 자료들을 살펴본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더 적극적인 발굴 작업을 호소합니다. 98%가 흔적이 없습니다. 후손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름 없이 가신 분들이 순국선열이 허다합니다. 인천대 중국학술원은 인천 보훈지청에 이들에 대한 포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청살리 전투 등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만주 일대의 자료를 수집해 오는 8월 광복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둘러보는 3대 평화 둘레길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는 강원도 고성 구간이 지난달 제일 먼저 개방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2단계로 철원 비무장지대가 개방되는데요. 어제 철원에서는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탐방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최고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철원 백마고지. 무려 24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을 만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분단 이후 반세기 넘게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백마고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덕분에 울창한 숲을 이뤄 전쟁의 상흔을 감싸고 있습니다. 유해전쟁 때 저기에 총 27만 발의 피아간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산이 완전히 천국이자 다 없어지고 또 속살이 이렇게 허옇게 드러나서 흰 말처럼 이제 보인다 그래서 백마고지 옆에는 공작새 능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능선 모양이 공작새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북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는 하천, 역곡천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유명한 화살머리 고지가 있습니다. 전쟁 때엔 국군과 중공군 사이에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한 격전지였고 얼마 전엔 남북 공동으로 지뢰 제거 작업이 벌어진 화해와 치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두 철원 평화 둘레길에서 마주하게 될 역사의 현장입니다. 길은 백마고지에서 출발해 화살머리 고지를 지나 최전방 초소 지피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는 15km. 걷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다 도는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탐방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두루누비나 DM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배석원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성산램프에서 연희램프 조금 못 간 지점에 화물차 전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2개 차로가 통제되어 성산램프 이전부터 밀리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 양방향 지체와 서행인 가운데 도심안 쪽으로는 녹천교까지와 중랑교, 성동교 일대 더딘 흐름 보입니다. 성산로 도심 방면으로 연희 IC부터 연세대 앞 지날 때까지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고 월계로 창문여고부터 미아사거리 지날 때까지 드문드문 서행이며 반포대로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 부근 양방향 차량 늘어나는 가운데 외곽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율곡로 정림빌딩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정된 집회로 주변 혼잡이 예상되며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망원로 굴다리에 방호벽 교체 공사로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부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강 의원에게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논란은 검찰의 조사와 법정에서의 다툼을 통해 시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일단 외교부 조사 내용을 보면 K씨는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건 외에도 볼턴의 면담 거부 등 추가로 2건이 더 강 의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K씨 외에 2명의 주미대사관 직원도 연락건밖에 없으면서 문서를 출력하고 회람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외교부의 기강 회의가 또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강 의원은 친한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배의 고초가 야당 탄압 때문이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외교부에서 워싱턴 근무는 선망의 보직입니다. 바로 그런 후배가 지금 겪고 있는 고초는 강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초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의 행위를 그냥 덮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강 의원의 유무죄 여부는 공개 내용의 기밀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정상 간의 소통은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바탕은 상호 간의 신뢰이고 그 신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기밀 유지입니다. 국익 앞에서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치인의 태도를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네, 뉴스 마치기 전에 긴급히 알아볼 소식이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여러 명이 숨지고 실종됐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이 침몰 유람선에 한국인이 여러 명 탑승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들 중심으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탑승객 대부분이 아시아계 여행객이라고 전했는데요. 사고가 난 유람선은 3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에 침몰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침몰한 유람선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7명이 구조됐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7명에 대한 국적과 신원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현지 경찰도 침몰 유람선에 한국인 관광객이 다수 탑승해 있었다라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의 한낮 기온은 무려 31도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 이제 점차 기온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은 3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오늘 오전까지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